현재 북한의 실제 생활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압록강을 건넌 지 벌써 13년이 흘렀다. 나는 그때 14살이었고 언니는 21살이었다. 배를 줄인 채 강냉이죽으로 하루를 버티던 시절, 언니는 어느 날 밤 나를 꼭 껴안고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 엄마는 사흘 동안 울기만 했고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성군의 우리 집은 두만강도 압록강도 아닌 그저 국경 근처 어디쯤에 있는 초라한 흙집이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겨우 버텨낸 우리 가족에게 언니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중개인을 통해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는 것. 그것이 당시 우리 같은 가정의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존 방식 중 하나였다. 처음 몇 년간은 소식이 없었다. 언니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중개인을 통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 돈으로 우리는 쌀을 사고 옷을 사고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언니는 중국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고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의 송금은 규칙적이 되었다. 석 달에 한 번 또는 넉 달에 한 번씩 중개인이 찾아와 돈을 건네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언니의 안부를 물었지만 중개인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도 안 되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 나는 27이 되었고 온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땅에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두려웠다. 엄마는 늙었고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언니가 보내주는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열흘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개인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위험하다고. 중국 공안이 탈북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가짜 신분증을 모두 회수하고 있으며 언니도 그중 한 명이라고.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13년 동안 중국에서 버텨온 언니가 이제 와서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것, 북송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다. 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그런 끔찍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중개인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전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동안 가족들을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70이 넘은 엄마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같았다. 엄마는 이미 아버지를 잃고 큰딸은 중국에 팔려가고 작은 딸인 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여기에 언니마저 북송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진다면 엄마는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엄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일 밤 언니의 무사함을 빌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언니가 무사하기를, 공안에 붙잡히지 않기를,
북송되지 않기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언니 생각만 했다. 언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숨어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붙잡혀서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일주일이 지났고 열흘이 지났다. 중개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언니가 북송되어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름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중개인을 찾아갔다. 그가 사는 곳은 온성군 변두리의 허름한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내 얼굴을 보자 그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중개인은 내게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했다. 공안들이 탈북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 가짜 신분증으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던 여성들이 중국인 이웃들의 신고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 공안들은 가짜 신분증을 회수하고 탈북 여성들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즉각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 언니가 살던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몇몇 탈북 여성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를 시기한 중국인 이웃이 공안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공안이 들이닥쳐 신분증을 모두 회수했고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제는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언니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3년 동안 중국인 남편과 함께 살며 조심스럽게 삶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신분증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었다. 공안은 수시로 집에 찾아와 언니의 행적을 감시했고 다른 탈북민들의 소재를 대라고 압박했다. 중개인은 언니가 최근 보낸 메시지를 전했다. 언니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 언제 공안에 붙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중국인 남편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역시 공안의 압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남편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다. 탈북 여성을 숨겨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였다.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언니가 탈출할 방법은 없는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는 없는지. 하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탈북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어디로 가든 신분증 없이는 생활할 수 없고 새로운 가짜 신분증을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게다가 움직이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더 빨리 붙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개인은 말했다.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고. 공안의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참았다. 언니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13년 동안 타양에서 홀로 버텨온 언니.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언니. 그런 언니가 지금 북송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엄마는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는지 물었다. 언니 소식이 있느냐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언니가 잘 지내고 있다고, 곧 돈을 보낼 거라고. 엄마는 안도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밤마다 나는 언니 생각을 했다. 언니는 중국 어딘가의 작은 집에서 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창밖의 발소리에도 놀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듯 놀라면서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 역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언니가 붙잡히면 우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시받고 차별받고 심한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으로 간 가족이 붙잡혀 북송되면 남은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급을 받지 못하고 당에서 감시받았다.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나는 매일 출근길에 보이부 건물을 지나쳤다. 그 회색 건물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언젠가 저곳에서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가 북송되면 나도 저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공장에서도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언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가끔 중국에 있는 친척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누가 보고할지 알 수 없었다. 20날째 되던 날 아침 중개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웠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언니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개인이 전한 소식은 조금 달랐다. 언니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공안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 언니가 사는 마을에서는 탈북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안은 탈북민들에게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제공하면 북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탈북민 사회 내부에서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언니는 남편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언니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그 자신도 공안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탈북 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남성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가족들은 언니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압박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개인은 언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언니는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자리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송금 경로마저 감시받고 있어서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다. 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만약 자신이 붙잡혀 북송된다면 가족들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라고. 그래야 연좌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다. 언니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13년 동안 버텨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언니는 이제 자신의 안전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중개인은 더 이상 연락을 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 경로가 추적되면 양쪽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당분간은 연락을 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언니와의 연락이 끊긴다는 것. 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언니를 위한 길이라면 받아들여야 했다. 엄마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언니로부터 돈이 오지 않으면 엄마는 곧 눈치챌 것이고 그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다. 차라리 지금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언니가 처한 상황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니가
북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고. 언니를 중국으로 보낸 그날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다만 13년이나 버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엄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울지 말라고. 언니는 강한 아이라고. 살아남을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중개인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나와 엄마는 매일 밤 언니의 무사함을 빌었다. 우리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언니가 보내주던 돈이 끊기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배를 줄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희망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배급소에 줄을 서면서도 나는 계속 언니를 생각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선가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공안의 눈을 피해 북송의 공포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언니는 이미 붙잡혔을지도 모른다. 북한으로 돌아와 어딘가에 수용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언니는 살아있다. 반드시 살아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엄마는 더 늙었고 나는 28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다. 언니 없이도 우리는 살아갔다. 하지만 언니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살기 위해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운명.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는 언니에게 말을 건넸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건강한지, 안전한지. 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언니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압록강 너머 어딘가에서 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 같은 별을 보며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언니의 소식을 기다리며 언니가 무사하기를 빌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다.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아직 끝날 수 없는 이야기.